15년 전 아들이 제 인감도장을 들고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 잔고가 0원이 됐어요. 20년 동안 시장에서 모은 돈 전부. 아들은 그날 밤 짐을 싸서 사라졌고 저는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런데 우리 빌라에 새 야간 경비가 들어왔어요.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5개 동 가운데 제가 사는 동만 4번씩 돌았고 비 오는 날이면 현관에 우산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경비의 지갑에서 30년 전 제 사진이 나왔습니다. 인감도장의 죄.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응원해 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한 줄 남겨주셔도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복순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됩니다. 알람은 맞추지 않아요. 15년째 같은 시간에 눈이 떠지니까요. 이불을 걷고 세수를 하고 시장 좌판에 나갈 채비를 합니다. 겨울에도 비가 와도 무릎이 아파도 빠진 적이 없었어요. 복수는 시장 한쪽 귀퉁이에서 반찬 좌판을 했습니다. 나물, 젓갈, 김치. 새벽에 만들어서 낮에 팔고 남은 건 저녁에 정리했죠. 한 달 수입은 많지 않았지만 복수는 남에게 손 벌린 적이 없었어요. 그게 복순의 자존심이었습니다. 68. 혼자 사는 빌라 3층 투룸. 남편은 25해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15년 전에 떠났어요. 남편은 병으로 떠난 거였고 아들은 돈을 들고 떠난 거였습니다. 복수는 그 차이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남편에게는 제삿날마다 밥을 차렸고 아들에게는 15년 동안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복순이 시장에서 돌아왔을 때 빌라 입구에 낯선 사람이 서 있었어요. 형광 조끼를 입은 남자. 마르고 등이 약간 굽어 있었습니다. 야간 경비였어요. 관리사무소 김 반장이 복순에게 말했죠. 이 할머니 새 경비 왔어요. 전에 있던 양 씨가 갑자기 그만둬서 오늘부터 바로 투입됐어. 복수는 경비 쪽을 힐끗 봤습니다. 경비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복수는 고개만 가볍게 끄덕이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경비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않았어요. 볼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밤 10시 복수는 이불을 폈습니다. 자기 전에 찬장을 열어 내일 쓸 참기름을 확인했어요. 참기름 옆에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상자. 복수는 그걸 밀어놓고 참기름을 꺼냈어요. 나무 상자 안에는 인감 도장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아들 이준혁 이름의 도장. 15년 전 식탁 위에 놓여 있던 것을 복순이 치운 거였어요. 버리려고 했지만 버리지 못했고 쓸 일도 없었지만 쓰지도 않았습니다. 찬장 깊숙이 밀어넣은 채 15년이 지났죠. 복수는 참기름만 꺼내고 찬장을 닫았어요. 다음 날 새벽 복순이 집을 나섰을 때 현관 앞이 깨끗했습니다. 어젯밤 내놓은 쓰레기 봉투가 없었어요. 수거일은 내일인데. 복수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계단을 내려갔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복수는 매일 밤 9시에 돌아오고 경비는 매일 밤 10시부터 순찰을 돌았어요. 복순과 경비가 마주치는 건 복순이 빌라에 들어서는 짧은 순간뿐이었고 복순은 한 번도 경비에게 말을 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복순이 사는 3동은 빌라 5개 동 가운데 가장 구석에 있었습니다. 세대수도 가장 적었고 문제가 생길 일도 별로 없었죠. 그런데 경비는 3동을 유독 자주 돌았어요. 관리사무소 김 반장이 감시 카메라 기록을 보다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경비 아저씨 3동을 4번씩 도네.
다른 동은 2번인데 복순은 그 말을 들을 리 없었어요. 하지만 복순이 느끼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밤에 베란다 창을 열면 아래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느린 발소리. 가끔 기침 소리가 섞였죠. 한 번은 기침이 오래 이어졌는데 옆구리를 잡는 듯한 소리가 났어요. 복수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복수는 경비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세상 누구에게도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복순이 15년을 버텨온 방식이었으니까요. 아들이 떠난 뒤 복수는 한 가지 규칙을 세웠습니다. 사람을 기대하지 않을 것. 그래야 배신당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복수는 경비의 기침 소리를 무시했고 새벽마다 사라지는 쓰레기 봉투를 무시했고 3동만 4번 도는 순찰 패턴을 무시했어요. 무시했는데 잊히지가 않았습니다. 어느 밤 복수는 베란다 창을 열었어요.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경비가 3동 앞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순찰이 아니라 앉아 있었습니다. 한쪽 손으로 옆구리를 잡고 고개를 숙인 채 복수는 창을 닫으려다 멈췄어요. 왜 닫지 못하는지 몰랐습니다. 닫으면 되는 건데 손이 창틀 위에 올라간 채 내려오지 않았어요. 복수는 그 자세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복수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베란다를 열지 않았어요. 신경 쓸 이유가 없었습니다. 경비는 경비고 복수는 복순이니까요. 남의 기침 소리에 마음을 쓸 여유 같은 건 15년 전에 버렸어요. 하지만 이상한 일은 계속됐습니다. 복순이 시장에서 돌아오는 시간은 매일 밤 9시 전후였어요. 빌라 입구에서 3동까지 가는 길은 어두웠습니다. 가로등이 3개 있었는데 가운데 것이 한 달 전부터 나가 있었거든요. 관리사무소에 수리 요청을 해도 예산이 없다는 말만 돌아왔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가로등이 켜져 있었어요. 복수는 관리사무소가 고쳐준 줄 알았습니다. 김 반장에게 고맙다고 한마디 했어요. 가로등 고쳐줬네. 고마워. 김 반장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희가 고친 거 아닌데요. 예산이 아직 안 나와서. 그럼 누가 켠 거야? 김 반장은 모른다고 했어요. 복순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가로등은 매일 저녁 8시 반이면 켜져 있었어요. 복순이 돌아오기 30분 전 누군가 시간을 맞춰 미리 켜놓는 것 같았지만 복순은 그 생각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는 목요일이었어요. 복순이 시장을 정리하는데 손님이 늦게까지 남아서 출발이 늦어졌습니다. 밤 10시가 넘어 빌라에 도착했어요. 우산을 접으며 입구에 들어섰는데 빌라 현관 기둥에 우산 하나가 기대어 세워져 있었습니다. 검은색 접이식 우산. 새 것은 아니었지만 깨끗했어요. 아무 이름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이웃 누군가가 놓고 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지나쳤습니다. 다음 날 우산은 없었어요. 비가 그쳤으니까 가져간 거겠지. 복수는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비 오는 날에도 우산이 같은 자리에 세워져 있었어요. 복수는 이번에도 지나쳤습니다. 다만 걸음이 아주 조금 느려진 건 복순 본인도 몰랐어요. 경비의 상태는 눈에 띄게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복순이 직접 본 건 아니에요. 관리사무소 김 반장이 복순에게 말한 겁니다. 이 할머니, 저 경비 아저씨 좀 이상해. 기침을 계속하는데 가끔 순찰 중에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못 일어나. 몸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복수는 나무를 다듬고 있었어요. 경비가 아프면 관리사무소에서 알아서 해야지. 나한테 왜 그래? 김 반장이 머쓱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복수는 나물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하지만 칼질 속도가 느려진 건 역시 복순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 주 토요일 시장 좌판에서 오래된 친구 영자가 찾아왔어요.
영자는 복순과 같은 동네에서 30년을 산 사이였습니다. 복순의 사정을 아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죠. 복순아, 너 아들 소식 들었어? 복순의 손이 젓갈 통 위에서 멈췄어요. 무슨 소식? 동네 사람들이 그러는데 네 아들 준혁이가 어디서 사업을 크게 했대. 식당 체인인가 뭔가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더라. 복수는 젓갈통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래서가 아니라 엄마한테 연락은 하냐고. 복순의 입이 굳었어요. 전 재산 들고 튀어서 사업한 거지. 내 인감도장 들고 은행 가서 통장 싹 비웠어. 그게 효도냐? 영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15년이야. 전화 한 통 없어. 이름도 듣기 싫어. 복수는 그 뒤로 영자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영자는 김치 한 통을 사고 돌아갔습니다. 점심때 손님이 뜸한 시간, 복수는 좌판에 앉아 멍하니 앞을 봤어요. 15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시장에서 돌아온 저녁이었어요. 현관문이 열려 있었고 집안이 이상하게 고요했습니다. 준혁의 방에 들어갔을 때 옷장이 비어 있었어요. 책상 위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복수는 거실로 나와 식탁을 봤어요. 식탁 위에 인감도장 하나만 놓여 있었습니다. 준혁 이름의 도장. 은행에서 쓰고 돌려놓은 거였어요. 복순이 은행에 전화했을 때 장고가 영원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복순이 20년 동안 시장에서 모은 돈 전부가 사라져 있었어요. 복수는 그날 밤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신고하면 아들이 범죄자가 되니까요. 대신 인감도장을 찬장에 넣었어요.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지웠습니다. 입에서, 기억에서, 삶에서. 복순이 정신을 차렸을 때 시장 좌판 위에 파가 흐트러져 있었어요. 손에 힘이 풀려서 정리하던 팔을 놓친 거였습니다. 복수는 팔을 다시 가지런히 놓았어요. 손을 씻고 앞치마를 고쳐 맸습니다. 그날 밤 빌라에 돌아온 복수는 찬장을 열었어요. 참기름을 꺼내려다가 나무 상자에 손이 닿았습니다. 먼지 쌓인 인감도장 상자. 복수는 상자를 꺼내 뚜껑을 열었어요. 도장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15년 전과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모양으로. 복수는 도장을 집어들지 않았어요. 뚜껑을 닫고 찬장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참기름만 꺼내고 찬장을 닫았죠.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베란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느린 발소리. 삼동을 도는 경비의 순찰이었습니다. 기침 소리가 2번 났고 그 사이에 짧은 신음이 섞였어요. 옆구리를 잡는 듯한 소리. 복수는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눈을 감으면 되는 거였어요. 베란다를 열지 않으면 되는 거였고 경비에게 관심을 두지 않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복수는 눈을 감고도 발소리를 세고 있었어요. 경비가 삼동을 한 바퀴 도는데 7분, 다시 돌아오는데 20분. 오늘은 3번째 순찰에서 기침이 길어졌고 벤치에 앉는 소리가 났습니다. 복순의 손이 이불 위에서 쥐어졌어요. 이 경비에게 신경을 쓰는 자신이 싫었습니다. 15년 동안 아무에게도 신경 쓰지 않고 살아왔는데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경비의 기침 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복수는 몸을 돌려 벽을 봤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귀는 닫히지 않았어요. 발소리가 다시 시작됐고 복수는 그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이불 속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경비가 쓰러진 건 화요일 새벽이었습니다. 복수는 새벽 4시에 집을 나섰어요. 시장에 가려고 계단을 내려왔는데 삼동 앞 보도블록 위에 사람이 누워 있었습니다. 형광 조끼가 보였어요. 경비였습니다. 복수는 멈췄어요. 경비가 엎드린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전등이 바닥에 굴러가 있었고 무전기가 2걸음 떨어진 곳에 떨어져 있었어요.
한쪽 손이 옆구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복순이 다가갔어요. 경비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아요? 대답이 없었어요. 숨은 쉬고 있었지만 의식이 없었습니다. 복순이 119에 전화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왜 떨리는지 몰랐어요. 모르는 사람인데, 경비일 뿐인데, 구급차가 왔고 경비가 들것에 실렸습니다. 구급대원이 물었어요. 보호자분이세요? 아니요. 같은 빌라 주민입니다. 신원을 알 수 있는 소지품이 있으면 같이 보내주세요. 관리사무소 김 반장이 뛰어왔어요. 경비초소에서 낡은 지갑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신분증은 없고 지갑에 뭐가 좀 들어있긴 한데. 김 반장이 지갑을 열었어요. 10,000원짜리 2장, 그리고 오래된 사진 1장. 김 반장이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복순이 옆에 서 있었어요. 사진에 여자가 한 명 찍혀 있었습니다. 시장 좌판 앞에 앉아 웃고 있는 여자. 30대 초반쯤으로 보였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양손에 나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복순의 발이 멈췄어요. 사진 속의 여자는 젊은 시절의 복순이었습니다. 김 반장은 사진을 봤지만 알아보지 못했어요. 20년도 더 된 사진이었으니까요. 김 반장이 사진을 구급대원에게 건넸고 지갑과 함께 구급차에 실렸습니다. 복순은 구급차가 떠나는 걸 빌라 입구에서 봤어요. 시장에 가야 했습니다. 새벽 4시 반이었고 좌판은 5시에 열어야 했으니까요. 복순은 시장에 갔어요. 좌판을 열었습니다. 나물을 정리하고 김치통을 내려놓고 젓갈을 덜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멈추는 횟수가 평소보다 잦았어요. 사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경비의 지갑에 왜 복순의 사진이 있었을까? 20년도 넘은 사진이 왜 거기에? 점심때 복순은 좌판을 영자에게 맡기고 관리사무소에 전화했어요. 김 반장님, 그 경비 이름이 뭐예요? 채용 서류에는 박성우로 되어 있는데 병원에서 확인해 보니 가짜 이름이래요. 신분증도 없고 인적사항이 전부 허위 등록이었어요. 복순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짜 이름, 신분증 없음, 지갑에 복순의 사진. 복순은 좌판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러다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15년 전, 준혁이 떠난 뒤 복순은 은행에 한 번 갔었어요. 잔고가 0원인 걸 확인한 그날, 은행 직원이 한 가지 말을 더 했었습니다. 이 금액이 어디로 이체됐는지 확인하시겠어요? 복순은 그때 고개를 저었어요. 확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그 돈으로 뭘 했든 아들이 가져간 건 같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복순은 시장을 일찍 접고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에서 말했어요. 15년 전 거래 내역을 볼 수 있나요? 본인 확인이 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오래된 내역이라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서류를 작성하고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직원이 출력물을 건넸어요. 복순은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15년 전 준혁이 인출한 금액 3,200만 원. 복순이 20년 동안 모은 전부였죠. 그 돈이 이체된 곳은 사업 자금이 아니었습니다. 상호저축은행 채무상환. 복순의 눈이 종이 위에서 멈췄어요. 채무상환. 빚을 갚은 거였습니다. 복순은 그 줄을 다시 읽었어요. 3번 읽었습니다. 직원에게 물었어요. 이 채무가 제 명의인가요? 직원이 확인했습니다. 네. 이복수님 명의의 연대보증 채무입니다. 당시 이 금액을 상환하지 않았으면 부동산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복순의 손이 출력물을 구겼어요. 무의식이었습니다. 연대보증. 복순은 기억이 없었어요. 누군가의 보증을 선 기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류에는 복순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준혁이 그 빚을 전액 갚았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준혁은 복순의 돈을 빼돌린 게 아니었어요. 복순도 모르는 빚을 갚은 거였습니다. 그 빚을 갚지 않았으면 복순이 지금 살고 있는 그 빌라가 경매로 넘어갔을 거였어요. 복순은 은행 의자에 앉았습니다. 출력물을 무릎 위에 놓았어요. 15년이었습니다. 15년 동안 복순은 준혁이 전 재산을 들고 도망친 불효자라고 믿었어요. 이웃에게 그렇게 말했고, 영자에게 그렇게 말했고, 자기 자신에게 매일 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준혁은 도망친 게 아니었어요. 복순은 출력물을 접었습니다. 가방에 넣었어요. 병원에 가면 경비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경비가 준혁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지갑에 복순의 사진이 있었고 3동만 4번씩 순찰을 돌았고 가로등을 켜고 우산을 세워두고 쓰레기를 치웠던 그 경비가 누구인지 확인하면 됐습니다. 병원은 버스로 30분 거리였어요. 하지만 복순은 은행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확인하면 경비의 얼굴을 봐야 했고 경비의 얼굴이 준혁이면 15년 동안 복순이 아들에게 한 일이 전부 틀린 게 되는 거였습니다. 이름을 지운 것, 경찰에 신고하려 한 것, 이웃에게 불효자라고 말한 것, 인감도장을 찬장에 처박아 둔 것. 복순의 가방 안에 은행 출력물이 있었고 병원까지 버스 한 번이면 가는 거리였지만 복순의 다리는 은행 의자에 붙어 있었어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인하는 순간 복순은 15년 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는 것 같았어요. 은행 창구 번호표 기계가 다음 번호를 불렀고 옆 사람이 일어나 걸어갔지만 복순은 여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복순은 은행에서 1시간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빌라 계단을 올라 3층 현관문을 열었을 때 복도가 어두웠어요. 경비가 없으니 복도 불도 꺼져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누가 켜놓았는지 항상 밝았는데 복순은 어둠 속에서 열쇠를 더듬어 문을 열었어요. 방에 들어와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식탁 앞에 앉았어요. 가방에서 은행 출력물을 꺼내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다가 찬장을 열었어요. 참기름 옆에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었어요. 인감도장이 있었습니다. 준혁 이름의 도장, 15년 동안 찬장 깊숙이 처박혀 있던 물건. 복순은 도장을 집어들었어요. 처음이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도장을 손에 쥐었어요. 도장은 차가웠습니다. 먼지가 끼어 있었고 나무가 약간 갈라져 있었어요. 복순은 도장을 앞치마에 닦았습니다. 천천히 오래 닦았어요. 다음 날 아침 복순은 시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버스를 탔어요. 병원까지 30분. 복순은 버스 창밖을 보지 않았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 안에 인감도장이 쥐어져 있었어요. 병원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물었어요. 그저께 새벽에 실려온 남자 환자. 빌라 경비하던 분인데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모릅니다. 이름이 가짜라고 해서. 안내 직원이 기록을 확인했어요. 응급실에서 올라오신 분. 4층 일반 병동 4025입니다. 복순은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4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히고 올라가는 동안 복순은 도장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4층 복도를 걸었습니다. 4025 앞에 섰어요.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 침대가 보였어요. 침대 위에 사람이 누워 있었습니다. 이불이 가슴까지 올라와 있었고 링거가 연결되어 있었어요. 복순은 문 앞에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들어가면 얼굴을 봐야 했어요. 얼굴을 보면 확인이 되는 거였고
확인이 되면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복수는 복도 의자에 앉았어요. 한참을 앉아 있다가 지나가는 의사를 붙잡았습니다. 4025 환자 상태가 어떻습니까? 보호자분이세요? 아니요. 같은 건물 주민입니다. 의사가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장기 쪽에 오래된 수술 흔적이 있습니다. 한쪽 신장이 없고 간도 일부 절제된 상태예요. 최근 수술이 아니라 상당히 오래된 겁니다. 그 상태에서 과로와 영양실조가 겹쳐서 쓰러진 거예요. 복순의 입이 열렸다가 닫혔어요. 신장이 없다고요? 네. 한쪽이요. 그리고 간 일부도. 정확한 사유는 본인이나 보호자분께 확인해야 하는데 신원이 불분명하셔서 의사가 돌아갔습니다. 복수는 복도 의자에 앉은 채 움직이지 못했어요. 한쪽 신장, 간 일부 절제, 오래된 수술, 경비가 매일 밤 옆구리를 잡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벤치에 앉아 일어나지 못하던 모습, 기침 사이에 섞이던 신음소리, 3,200만 원. 복순이 20년 동안 모은 돈으로도 모자랐을 빚. 준혁이 그 돈으로 빚을 갚았다는 건 은행 기록에 나와 있었어요. 하지만 빚은 3,200만 원이 아니라 그보다 많았을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를 어떻게 마련했는지 복수는 이제 알 것 같았어요. 복수는 일어섰습니다. 4025 문 앞으로 다시 갔어요. 문을 밀었습니다. 침대 위에 남자가 고개를 돌렸어요. 야위였습니다. 광대뼈가 도드라졌고 목이 가늘었어요. 머리에 흰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43밖에 안 된 사람인데 준혁이었어요. 복수는 문 안에 서 있었습니다. 한 발짝도 더 들어가지 못했어요. 준혁이 복순을 봤습니다. 준혁의 입이 움직였어요. 경비 알바하다가 쓰러져서 죄송합니다. 그게 준혁이 한 첫마디였어요. 사과도 해명도 아닌 민폐를 끼쳐 미안하다는 말. 복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침대 쪽으로 2걸음 다가갔습니다. 준혁의 얼굴을 봤어요. 15년 전에는 28이었고 지금은 43이었습니다. 15해가 준혁의 얼굴에서 빼간 것들이 보였어요. 복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왜 여기서 경비를 했어? 준혁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인감도장. 복순이 말했습니다. 준혁의 눈이 움직였어요. 복순이 주머니에서 인감도장을 꺼냈습니다. 준혁의 침대 옆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이건 이거다. 가져가라. 준혁이 도장을 받습니다. 눈이 젖었지만 손을 뻗지 못했어요. 복수는 돌아섰습니다. 어머니. 준혁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어요. 어머니가 미워하실 줄 알았습니다. 복수는 멈췄어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복수는 병실 문을 나갔어요. 복도를 걸었고 엘리베이터를 탔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시장에 갔어요. 좌판을 열었습니다. 나무를 내려놓고 김치통을 세팅하고 젓갈을 덜었어요. 매일 하던 것과 같았습니다. 손님이 왔어요. 아주머니, 콩나물 한 봉지요. 복수는 콩나물을 담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손이 멈췄어요. 봉지를 쥔 채 콩나물 위에 손이 닿은 채 복수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좌판 위에 나물이 있었고 손님이 기다리고 있었고 해가 시장 지붕 위로 올라오고 있었지만 복순의 손은 콩나물 위에 멈춰 있었어요. 병원 4025 침대 옆 테이블에 인감도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준혁은 그 도장에 손을 뻗지 못했고 복수는 이 좌판 위에서 손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15년 동안 미워한 시간은 돌아오지 않았고 도장을 돌려준 것이 용서인지 사과인지도 복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다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계절이 한번 바뀌었습니다. 시장은 여전했어요.
새벽 5시에 불이 켜지고 상인들이 좌판을 열고 손님이 오고 갔습니다. 복순의 자리도 그대로였어요. 시장 한쪽 귀퉁이, 반찬 좌판, 나물, 젓갈, 김치. 매일 새벽에 만들어서 낮에 팔고 남은 건 저녁에 정리했습니다. 달라진 건 하나 있었어요. 좌판 위에 반찬통이 하나 늘었습니다. 콩나물국. 복수는 원래 콩나물국을 팔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매일 아침 한 냄비씩 끓여왔습니다. 장사가 끝나면 콩나물국은 작은 보온 용기에 담겼어요. 복수는 그 용기를 가방에 넣고 시장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탔어요. 30분 뒤 병원 앞에서 내렸습니다. 4층 복도를 걸었어요. 402호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리지 않았어요. 용기를 문 앞 바닥에 놓았습니다. 돌아섰어요. 복도를 걸었고 엘리베이터를 탔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매일 그랬어요. 어떤 날은 콩나물국이었고, 어떤 날은 된장국이었고, 어떤 날은 미역국이었습니다. 복수는 문을 두드린 적이 없었고, 준혁은 문을 열고 나온 적이 없었어요. 다만 복순이 다음 날 오면 전날 놓고 간 용기가 문 앞에 씻겨져 있었습니다. 물기가 남아 있었어요. 아침 일찍 씻어서 내놓은 거였죠. 복수는 빈 용기를 가방에 넣었어요. 새 용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돌아섰어요. 오늘도 시장에 가야 했습니다. 좌판은 열어야 했고, 나물은 팔아야 했고, 하루는 계속되어야 했으니까요. 병원 로비를 나서는 복순의 발걸음은 시장으로 갈 때와 같았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어요. 다만 가방 안에 빈 용기가 있었고 그 용기가 씻겨져 있었다는 것만으로 복순의 하루는 어제와 조금 달랐습니다.